자, 지금 강원도 강릉시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올해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단계 대응 발령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이 민가와 해안가로 이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산불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장진철 기자,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릉 경포 펜션 단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펜션 건물이었는데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가 펜션 단지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강릉 산불은 오늘 오전 8시 22분쯤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이 초속 30m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는데요.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생 초반에는 강풍으로 인해 진화헬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산림당국은 8,000리터급 초대형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이륙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다 방금 전인 2시 45분부터 헬기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이 난 지점 인근에 골프장과 민가, 펜션이 있는데 현재까지 60여 채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포동 일대 7개 마을에서 300여 명이 아이스아레나에 마련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상태입니다. 산림은 현재까지 170헥타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화율은 65% 정도입니다. 소방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지역의 소방력을 강릉으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산림당국 역시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급 바람에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데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자, 민지수 기자. 지금 화면 보니까 이 산불이 민가까지 내려와서 펜션이 다 탄 상황이에요. 오늘 산불 발생부터 좀 정리를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초대형 산불 아침 8시 20분쯤 첫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4번지에서 불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강한 바람을 타고 현재 이 북동쪽으로 지금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안가를 따라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가가 있는 동해안 쪽에 이 순포리 일대와 또 순긋 해수욕장 쪽으로 불길이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산림청은 지금까지 축구장 200개 면적인 이 170여 헥타를 산림이 불에 탔다. 또 화선의 길이는 약 8.8km에 달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지금 민가 해안가까지 지금 불이 내려왔어요. 지금 알려진 인명피해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인명피해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어허. 네, 강릉시 오늘 오전 일찍 이 재난 문자를 이 시민들에게 다 보내서 대피를 한 상태인데요. 좀 전에 보신 대로 이 강릉 아레나와 사천 중학교 등 이 대피소 두 곳에 주민 300여 명이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포 인근의 펜션과 호텔에 머물고 있던 관광객들, 이 투숙객들도 대부분 대피한 상태로 총 1,000여 명이 현재 대피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산불의 원인 알려진 게 밝혀진 게 좀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추정되는 화재 원인이 있습니다. 야산에 있는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이게 길가에 있는 전신줄을 쳤는데 그러면서 불꽃이 일어나 산불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부러진 것도 강한 바람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가장 이제 바람이에요, 바람. 이 바람 때문에 지금 헬기도 못 뜨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이 취재 기자가 이야기한 게 조금 전에야 진화 헬기가 이륙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강원도 전역에 지금 이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양양국제공항에 이 간판이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날아가 버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산림당국이 8,000리터급 초대형 헬기를 동원을 했지만 이 물을 담으러 밑에 내려갈 수도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산불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강원도 강릉 산불 올 들어 처음으로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대응 3단계면 이게 산불이 어느 정도구나 저희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대응 3단계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고요. 보통 도 차원의 모든 소방력이 총동원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화재의 규모로 보자면 24시간 이상 그 화재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때 이때 발령하는 것이 3단계고요. 지금 상황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전국의 소방 총동원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문제가요. 이 강한 바람이에요. 바람 때문에 헬기도 조금 전에야 떴다고 하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 때는 진화 작업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요? 예, 물론 산불에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대형 헬기에 의한 화재 진압인데요. 네. 현재 그 산불난 지역의 그 풍속을 보면 국지적으로다가 초속 29m 정도의 그 거의 태풍에 준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 헬기라고 하는 것이 산불 진화에는 특화가 돼 있지만 이 바람에 아주 취약하고 추락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발을 구르면서 아마 풍속의 그 대기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헬기를 띄웠다 아니면 못 띄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심정일 거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소방청이나 산림청 소방대원 뭐 이런 분들에 의한 인력에 의한 방어, 화재 진압 이런 것이 뭐 주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강풍이 내일까지 예보가 돼 있거든요. 이번 산불 진화하는데 큰 변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 비의 얘기가 있고 네. 현재 비가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 불난 그 강원도 강릉 인근의 강우량이 기껏 해봐야 5 내지 20mm 내외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를 진압하는데 어떤 그 효과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거고요. 네. 최소한 이 산불을 진압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려면 지금 온 비해량 10배 내지 5배 이상은 좀 내려줘야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면요. 매년 이맘때 강원도 지역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양강지풍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산불이 더 크게 번지기도 하는데 이 양강지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간지풍 또는 양강지풍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요맘때 그 강원도 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해안의 양양, 고성, 간성 이 동네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을 우리가 이제 양간지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불 시절이 우리나라가 특히 강원도 지역의 그 산불이 취약한 지금과 같은 봄철이거든요. 네. 이런 것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불을 굉장히 키울 뿐만 아니라 빠르게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 소방력에 의한 헬기에 의한 화재 진압을 또 어렵게도 하는 아주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굉장히 그 불리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4년 전에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도 큰 불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네. 보니까 이 바람 때문에 불꽃이 1초에 35m씩 튀어서 더 번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오늘 보니까 초속 30m예요. 이 정도 바람이면 이 불꽃 튀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걸 전문 용어로 비화 이렇게 날아가는 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의 강한 그 거의 태풍에 준하는 한 29m 뭐 30m 그 내외의 바람이 불 경우에는요. 이 불꽃이 수백 메다까지 뭐 400m, 200m 날아가는 건 우스운 일이고요. 네. 불길도 역시 하늘로 뭐 수십 메다씩 치솟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저기 그 산불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 바람에 의해서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산불이 오늘 아침에 한 8시 반쯤 시작돼서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진화율이 오후 3시 현재 6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 정도면은 어떻게 좀 진화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현장에서는 수를 벌이고 있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로다가 뭐 큰 불은 아직 잡혔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아하. 예. 그나마 좀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불거나 잦아들면 충분히 그걸 뭐 오늘 아니든 내일 오전 중에도 그 큰 불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한 3시간 내지 4시간 있으면 또 어둠이 온다란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야간에는 근본적으로 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 65% 정도 지금 진화했다고는 하는데 전혀 지금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뭐 거의 뭐 가장 위험한 최고조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 보면은 불이 이제 꺼지더라도 이제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잔불 처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잔불 때문에 완전히 됐다고 해도 뭐 일주일 뒤에 다시 불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 부분 때문에라도 긴장을 좀 늦출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큰 불도 아직 잡힌 것 아니고요. 혹 뭐 내일이라도 네. 또는 뭐 간절한 바람이지만 오늘 저녁이라도 큰 불이 잡힌다 하더라도 워낙 넓은 범위에서 이게 화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곳곳에 잔불이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해집고 괭이로 뭐 파내고 물 뿌리고 이러한 그 수작업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세밀하게 진행이 돼야만 다시 불이 일어나서 재발화하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네. 이 잔불 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산불이 이제 민가나 해안가까지 내려와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자, 네네.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될 때 대피 요령이나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인근 주민분들께서는요, 재난방송이라든지 재난문자 같은 거를 계속 들어주시고요. 그 통제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명피해나 우리 그 주민분들의 그 재산 피해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시간적인 여유만 된다라고 하면, 집 주변에 산으로부터 불이 옮겨 붙을 만한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수목이라든지 가연제라는 걸 제거해 주시고요. 네. 물도 좀 충분히 좀 뿌려 주시고 그리고 통제에 따라서 대피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혹시 관광객이나 그 지역에 어떤 그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넓게 이 화재가 난 지역을 상당히 우회해서 통행을 하셔야 그 화재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피할 때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그러니까 불길이 확산돼 나가는 반대쪽으로 네. 낮은 곳으로 아하. 또는 산중에서 혹시 불을 만나신다면 자갈이나 돌이 있거나 바위가 있는 곳에 대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도 적절치 않다라면 주변에 불이 탈 수 있는 그런 뭐 낙엽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좀 치우고 대피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강릉뿐만 아니고 여기 서울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뿐만 아니고 다른 화재 예방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은 당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도심지에서 지금 산불이 나지 않은 뭐 서울이라든지 각 전국적으로요. 지금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직접적으로 나가는 광고 간판이라든지 옥외 돌출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태풍에 흔들리면서 떨어져서 도로를 지나시는 시민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추락 사고뿐만 아니라 인근의 그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또는 낙하물로 인해서 끊어지거나 이럴 때 또 다른 어떤 화재라든지 제2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흔들리는 그런 돌출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고정을 시키시고 아예 위험하다 그러면 띄워놓으시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야,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또 하나가 좀 우려스러운 게 지난 2005년이죠. 강원도 양양 산불 났을 때 낙산사가 이제 불이 타서 이제 문화재 쪽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강릉 지역도 지금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거든요. 이 문화재 안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낙산사 이 화재 피해를 입은 이후에 이 경내에 이런 화재 예방이나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대비에 철저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강릉에는 또 이제 대표 명소인 관광 명소 이 경포대가 있죠.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데요. 이 문화재청은 산불이 커지자 이 경포대 현판 7개를 떼어내서 인근 오죽헌에 있는 박물관 내부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 경포대 주변에도 전반적으로 물을 뿌리면서 예방 조치에
감시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강원도 문화재 자료인 금란정은 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강원도 유형 문화재인 호혜정은 인력 진입이 금지되어 현재 이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김진태 도지사 오늘 아침에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산불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현장을 찾았는데요. 인명 피해와 이 경포대 선교장 등 이 문화재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대로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바람입니다. 이 기상 상황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산불 뉴스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해 숨진 고 배승아 양. 저희가 어제 이 관련 뉴스 전해드렸죠. 자, 지금 보신 대로 오늘 배양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영상 보니까 특히 배양 어머니가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배양에 이제 발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발인을 하면 이제 관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딸 어떻게? 우리 딸 멀미해요. 천천히 똑바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열을 하고 또 다른 가족들도 많이 울고 하면서 굉장히 슬픔 속에 조금 발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조화 같은 게 오지 않습니까? 네. 이 조화들 중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 보낸 것을 이렇게 좀 아유. 보이는 영원한 같은 반 친구들 이런 내용의 조화가 있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고가 있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국화꽃도 두고 또 이제 뭐 젤리라든지 과자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걸 두면서 추모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게 지금 배양하고 같이 사고 당한 나머지 3명 어린이 있잖아요. 상태가 안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배양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을 좀 이렇게 안타깝게 떠나게 됐고 나머지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는 아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나머지 2명의 경우에도 1명은 그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실어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이게 좀 나아질 수 있는지 회복 여부가 좀 점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학생의 경우에는 퇴원을 했었는데 후유증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보려고 지금 재입원해서 상황을 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60대 남성 결국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카메라에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실까요? 승진 유가족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가족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그 갑자기 좌회전을 심정이 하셨던데. 어떠신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아이들 쳤을 때 브레이크 잡으신 거 맞으세요? 예, 가속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답니다. 아이들 안 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 노력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수 위원장님. 그런데 당초에 이 남성이요. 소주 반병 마신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번복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술을 바꿀 정신이 있는데 예. 유가족을 찾아가서 사죄할 정신은 없었나 봅니다. 저는 이분이 인면수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하니까 자기 한 반병 정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나중에 뭐 진술하는 과정에서 한 병 마셨다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한 병이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잘 믿기가 좀 어려운 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술자리에서 한 9명 정도가 같이 있었는데 뭐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한 14병 정도를 아이고. 마셨다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 평균 한 병 이상을 마셨다라는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어수룩하게 둘러댔다 이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분이 전직 공무원이라 그럽니다. 전직 공무원이라 그러면 물론 업무 범위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처벌 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좀 꼼꼼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술을 많이 먹고 사고를 냈다 그러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그 가능성 때문이라도 아마 이렇게 처음에는 반병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유가족께 가서 직접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뭐 끝없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아이고. 진술만 번복했다라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들을수록 참 답답한 얘기들만 있습니다. 이승훈 위원장님, 이 사고가 난 데가요. 어린이 보호하려고 정해놓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에요. 자, 이 스쿨존 우리가 지나갈 때 차량 가지고 지나갈 때 30km 넘으면 단속이 돼요. 그런데 곧 대통령실에서 이 속도 제한 재검토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소 황당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국민 제안이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행자의 통행량이 좀 작다거나 또 도시의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아무래도 획일적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왜 위헌하냐면 최근에도 일단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또는 아이 세대 아빠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만큼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더 위력적일 수 있거든요. 아이고. 또한 보행자 통행량이 작다고 할지라도 이 통행이 더 작을 때는 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쿨존에서의 어떤 사고의 대응 능력이 또는 반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보호를 해줘야 되고 통행이 좀 적은 시간, 통행이 많은 시간을 구별해서 스쿨존을 조정해서 키로수를 조정하다 보면 오히려 헷갈릴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쿨존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장치는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어느 때는 괜찮고 어느 때는 나쁘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식이법 이후에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법이. 근데 굳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면서 스쿨존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안전운전을 신경 쓰고 있는데 갑자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저 위험성을 좀 초래하지는 않겠습니까?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겠고 저 역시도 이 민식이법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이 정말 큰 문제였고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여부는 또 다른 맥락으로 오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음주운전은 어떤 방식으로든 근절돼야 되고 가장 강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음주운전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또 민식이법도 여기에선 적용이 될 텐데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면 민식법이 잘 운영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진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실제로 사고 건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고 건수가 줄지 않는데 그 지역에 있는 민원들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계속 차들이 우회하다 보니까 뭐 매출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민원들을 실제로 호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종합적 검토를 통해 민식이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냐는 대통령실의 안이 일단 있었던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식이법을 꾸준히 적용하고 탄력적 운영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검토는 하되 음주운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음주운전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인가를 조금 더 우리는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스쿨존 사고도 문제지만요. 지금 김재섭 위원장 말대로 음주운전 사고도 이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사고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그젠가요? 분식점 운영하는 50대 가장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다는데 이거 음주운전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제도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제 이제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이 차를 이제 몰고 있는데 SUV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치여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7, 그러니까는 면허 정지 수준에 이르는 그런 음주운전을 했었고 이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분식집을 운영을 하면서 새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고 또 이제 장애 5등급 판정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이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또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거기다가 세상에나 엄마가 6살짜리 딸 태우고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정말 엄마가 무섭다는 말을 하기 힘든데 굉장히 엄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 6살 아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린 거예요. 그것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속을 빨리 높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시속을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자신이 음주에 취해서 만취되다 보니까 자신의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좌우로 차가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박스에 다 남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아동 학대에도 해당할 수도 있고 아이고. 또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명까지도 함께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요. 다행히도 엄마와 딸은 그나마 상처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 변호사시잖아요.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좀 음주운전을 근절하게끔 하는 이런 거 없어요, 도대체? 그렇죠. 민식이법 이후로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주운전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은 아직도 음주운전 가까운 데 괜찮아요. 제가 변호사 하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 있어요. 뭐 한 1km 내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비가 좀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1km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들이 많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요즘 구속된다고 봐요. 그럼 그 가족들도 피해이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고 특히 재범률이 좀 높아요. 네. 한 번 하신 분들이 또 하거든요. 아이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고 재범을 했을 때 실형이 나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동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잠금장치. 그래서 우리가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후에 다시 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다시 딸 때 의무적으로 자동 시동 잠금장치를 달아야지만이 면허를 주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도 좀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요,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서명운동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참 불안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음주운전 이거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참. 네, 지금 무슨 뉴스 듣고 계세요? 오늘 들으면 좋은 뉴스,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법정 구속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년 동안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잔고 총 2억 4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독보적인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수감자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이 영치금, 체포 당시 본인이 갖고 있던 돈과 이후에 가족과 지인들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주는 돈을 합친 겁니다. 2년 만에 2억 4천만 원, 이런 큰 액수가 모인 건 이 지지자들의 일명 영치금 보내기 운동 덕분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구속! 조국 구속! 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무죄를 주장해온 한 유튜브 채널 SNS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에게 편지를 쓰는 법, 또 후원 계좌 번호를 구체적으로 적어줬습니다. 한 누리꾼은 실제 이 송금을 인증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정 전 교수에게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납부가 힘들 것 같아 영치금을 보냈다. 1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입금 내역을 올렸는데 받는 사람의 정경심 전 교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정 전 교수의 어마어마한 영치금, 액수를 전해들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조국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조국은 책을 써서 북콘서트를 하며 돈을 벌고 부인은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돈을 벌고 딸은 의사 면허로 얼마 전까지 월급을 벌었다며 이 조국 사태를 가족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냐 저격했습니다. 마침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북콘서트. 최근 활발한 SNS 활동을 이어가는 딸 조민 씨는 앞서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저를 쭉 이겼다고 했는데 한 열흘 지났어요. 그 뒤에 좀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됐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영치금 2억 원 다 쓸 수는 있을까요? 수용자는 하루 2만 원까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을 모두 사용하려면 총 27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요. 한때 이곳에 머물렀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8달 동안 270만 원을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이 셀프 올림머리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이 머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집게핀과 머리끈 가격이 공개되면서 이 구치소 안 물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일푼으로 수감됐다가 변호사가 50만 원을 영치금으로 건넨 뒤 그 이후로는 영치금을 전달한 사람 없었다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영치금 입금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수감 생활에서 이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험을 주려는 영치금 본래의 뜻과 달리 이 정치적인 후원금이나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되는 것 같아 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유죄가 확정돼서 이 복역 중인 정경심 전 교수, 이 수감자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타깝죠. 안타깝다라는 것은 조국 일가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어떤 자신의 생활을 누리는데 아낌없이 살고 있다라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정경심 교수, 나아가서는 조미 씨까지도 조국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사퇴한 이후에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영치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경심 교수가 나서서 영치금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지지자들이 모아서 이렇게 보낸 거라고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혐의라든지 본인의 어떤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정경심 교수 거기에 책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조미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영상 자료에서 봤지만은 본인 스스로를 준공인으로 칭하면서 어떤 유명인으로서의 삶을 굉장히 재밌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팬덤 정치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후원금 모집 이것을 계속 저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분별한 사실은 의혹 제기를 통해서 후원금 다 채웠다. 1억 5천 다 채웠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이 조국 일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내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진영에 충실하라. 그리고 팬덤을 활용하라. 그러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전 대단히 지금 나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략기획실에 계시죠?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국민들께서 보면 구속돼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영치금이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공인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도 공인이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였을 때의 어떤 비위행이라든가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고 반성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직자 이후의 삶, 개인으로서의 삶까지도 최고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의 삶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재판을 받고 처벌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까지도 비판하는 것들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또한 저는 이 수용자 보강금, 영치금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 개인적인 내용들이 언론에 대해서 공개된다 국회를 통해서 저는 이건 좀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또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을 걱정하는 지지자들이 보내준 사람들에 대한 돈까지도 이게 공개가 되면 결국에는 개인 정보성 비밀들이 누설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디스크 파열되고 협착증이 왔습니다만 형 집행정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복역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형 집행정지는 아픈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그래서 나오면 다시 구속 수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께 하나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치금 액수가 지금 사실 개인정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정도로 단위가 큰 경우가 있는지 현업에 계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사실상 1위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액수는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액수이고요. 실제 이제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 중에 영치금이 있어야지만 음식을 사 먹거나 의료를 살 수 있는데 영치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코너 여기까지입니다. 자,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 경찰이 지금 수사에 있는데 이 CCTV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경찰이 이 CCTV 한 달 동안 분석했다 그래요. 결과가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경찰청에서 일단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CCTV 영상이 이제 작년 3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포렌식으로 복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건이 됐었는데. 자, 잠깐만요. 지금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88%입니다. 그동안 바람이 약간 잦아들어서 헬리콥터 4대가 떠서 집중적으로 진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 지금 진화율을 8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부터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 지역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지 않다가 조금 전인 15시 30분부터 비가 내려서 지금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 30분 현재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네, 없고 재산 피해에서 지금 가옥 72채가 지금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이 529명이 지금 대피 중에 있습니다. 이 강릉의 아레나 체육관에 500명, 또 사천중학교에 29명 이렇게 분산해서 대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몰 전에 주불 진화가 완료될 것이다. 네, 그 완료를 목표로 마지막까지 지금 진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산불 영향권 지역이 대략 이 강릉시 여기 약 한 100만 평 지역에서 지금 산불이 났는데 저희가 이 선제적 방화선을 구축한 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 방화선을 구축했는데 현재 이 방화선에서 불길이 아직 잡히지 않은 부분은 이쪽 서쪽 지역 일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에서 다 진화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화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만 지금 이 불이 남아있다. 나머지는 이 방화선이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금일 일몰 전까지 주부를 다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대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피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 대피 장소를 우리 강릉시에서 좀 더 늘리고 거기에 구호 물품 같은 것을 전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말씀드리고요. 16시 30분에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더 보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지금 김진태 강원지사의 브리핑 들으셨는데 강릉 지역에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비가요, 이 산불 진화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CCTV 분석 결과 저 듣다가 말았는데 그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어제 이 CCTV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CTV가 결국에는 작년 3월 부분에 대한 CCTV였기 때문에 이 CCTV라는 것이 이제 하드에 저장이 되는데 계속 덮어쓰기가 되거든요. 그런 포렌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자체가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 경찰청에서는 시간이 일부 빠진 것은 있지만 거의 매일의 영상을 확보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출입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 천공이 지금 현재 의혹이 나오는 것처럼 출입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은 결과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 천공의 의혹은 작년 12월인가요? 김종대 전 의원이 제기했고 민주당도 계속해서 천공이 관여를 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관저를 이동하는데 마치 역술인이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 이게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문제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CCTV의 결과 흐릿하지만 조작의 흔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는 이 진술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일단은 흐릿하면서도 빠진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복원이 됐는데 일부는 복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이 되지 않은 시점이 천공이 다녀갔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인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이 CCTV가 계속해서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실은 수사가 증거 보존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수사가 증거 보존에 있어서 너무 늦게 됐다. 그래서 마치 복원이 잘 안 되기를 기다렸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받고 있고 또한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밀행성 있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CCTV 영상은 복원이 다 됐는데 천공은 없더라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참고인 조사는 꼭 하겠다. 그러면 천공 씨가 나와가지고 당연히 간 적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천공에게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를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경찰이 좀 밝혀주는 것이 앞으로 이런 논란들을 소모적인 논란들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김재수 위원장,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분석을 해봤더니 행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사실 무근이잖아요. 이런 입장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CCTV 기록을 확보하는 것, 그 영상을 분석하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천공이 과연 관저 후보지에 간 적이 있느냐 3월에 그 위치를 맞춰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결국 결과를 들어보니까 근처에 간 게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원으로 정했던 그 김용현 경호처장과 그 동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용현 그 처장은 천공이랑 통화한 내역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다 공개해라라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천공이 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빠진 구멍에 아마 천공이 갔을 수도 있다. 흐릿한 데에 천공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상 저는 기우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천공이 있어야만 해.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사진도 잘 나오지만은 흐릿해도 천공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옷 흰색 옷 입고 수염 저렇게 기르면 아무리 흐릿해도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좀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의 정책이나 정당의 이념을 가지고 비판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신모독성으로 의혹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 분명한 정책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민지수 기자, 또 한 사람이 있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본인 책에 이 관련 의혹을 서술을 했었어요. 자,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부승찬 전 대변인 어떤 입장인지 혹시 취재를 한번 해봤을까요? 네, 일단 어제 이 경찰 조사가 발표된 직후에는요, 이 차량에 진입한 채로 들어갔다면 CCTV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 CCTV만 확인한 걸로는 사실 확인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높은 사람과 함께 올 경우에는 출입 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팩트 체크를 더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올해 초에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이 천공 의혹이라는 말씀하신 그 책 본인의 회고록을 냈을 때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무속인이 드나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듣고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다. 하지만 보고 들은 대로 솔직하게 모든 걸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만일 사실이라면 천공을 조사를 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CCTV를 공개하면 이번 정부는 상당히 깨끗하고 민간인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옳은 거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봤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천공도 뭐 유치 추적이나 이런 걸 해서 어찌됐든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김성주 변호사, 지금 천공이 경찰이 어쨌든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불렀는데 여기에 불응하고서 이제 진술서만 낸 걸로 알려졌어요. 이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번 CCTV를 분석했던 이유가 뭐 정치적인 의혹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저서에도 이렇게 기재를 했었고 또 인터뷰 과정에서도 또 이런 좀 취재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하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고 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선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도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이라든지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천공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명예훼손을 한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이라든지 언론의 기자인 것이고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네. 체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불응한다고 해서 체포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사건에서 지금 현재 진술서를 통해서 좀 조사에 응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그럼 진술서로 좀 이 수사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조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면 복권 후에 지난 1년여간 대구 달성군의 사죄에 머물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자,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오랜만에요. 처음으로요. 자, 외부 외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 대구 동화사를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 깜짝 공개된 일정이었습니다. 10시 반쯤에 대구 동화사를 찾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에 화사한 흰색 복장, 또 진주 목걸이로 멋을 낸 모습이었습니다. 이 친분이 있는 의현 큰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 정치적인 발언은 박 전 대통령 따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스님의 덕담 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기리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밝게 웃으면서 손뼉을 치는 모습은 보였는데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한 게 없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비선이 있다. 이런 정치적인 대화로 화제가 넘어가자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보면 한때 뭐 건강 이산설 뭐 이런 얘기도 돌았던데 지금 뭐 화면 보니까 되게 건강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올해 72의 나이인데요. 외부 공개 행보가 없어서 뭐 치매가 온 게 아니냐 건강 이상설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처음에 유튜버들이 퍼나르는 이야기와 대응을 안 했는데 보도가 점차 커지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듣고 오시죠. 뭐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또 보행도 어렵다는 전부 가짜 뉴스고요. 처음에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는데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외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종종 외출도 하셨고 또 여러분을 만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같이 하셨던 분들도 만나셨고 그다음 청와대 계실 때 대통령 모셨던 참모들도 만나셨고 강요들도 만나셨습니다. 얼마 전에 뭐 대구에서 가까운 근교도 다녀오셨고요.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건강 이상설을 이렇게 의식한 듯 더 꼿꼿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경내에서 이동할 때 계단에서 여러 차례 발을 헛디디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진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수 위원장, 오늘 외출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정치권 언어 소위 이제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데 여의도 문법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숨쉬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면 애초에 대구 달서로 간 거부터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뭐 이사는 간 거고 근처에 있는 절에 간 거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행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과거에 우리 지난해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측근이 유영하 변호사 지지 선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물론 공개적으로 나와서 활동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누가 봐도 정치적 그 행보를 했다라고 볼 여지가 그 당시엔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났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오랜만에 그냥 바깥에 나오셨다 이 정도의 의미로 저는 새기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 민지수 기자, 우리 첫 외출은 이제 포착이 됐고 혹시 이후에 또 일정들이 좀 있나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앞서 전했는데요. 조만간에 새 지도부 국민의힘 김기현 주도부와 만날 예정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만에 모처럼의 외출, 자,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있을 행보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